징비록 2권 12월 명나라에서는 대부대를 우리나라에 파견했다. 병부오시랑 송응착을 경략으로 삼고 병부 원외랑 유황상과 주사 원항을 찬획 군무에 임명한 후 요동에 조동케 하고 제독 이여송을 대장에 임명하고 삼영장 이여백 장세작 양원과 남군 장수 낙상지 오유충 왕필적 등을 휘하로서 한 4만 군사를 압록강으로 건너게 하여 파견한 것이다. 심유경이 돌아간 후 외적들은 약속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5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약속이 없자 속았다고 생각하고 다시 떠들기 시작했다. 해가 바뀌자마자 말해서 압록강물을 먹이자. 또 외적의 소굴에서 빠져나온 사람들도 이렇게 말했다. 공격용 무기를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퍼지자 백성들은 다시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12월 초 심유경이 다시 와서는 평양성을 방문, 며칠 동안 머물다 돌아갔다. 그러나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이 무렵 명나라의 대군이 안주에 도착해 병령을 설치했다. 역시 대군답게 진의 모습이 질서정연하고 군율이 잘 지켜지고 있었다. 나는 제독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찾아갔다. 제독은 동혼에서 나를 맞았는데 풍채가 당당한 장수였다. 그와 마주한 나는 옷 속에서 평양성의 지도를 꺼내놓고 지형과 군의 내용, 공격 통로 등을 알려주었다. 그는 주의 깊게 듣고는 붉은 붓으로 중요한 곳에 점을 찍어 표시하였다. 내 말이 끝나자 제독은 이렇게 말했다. 외적들은 오직 조총에 의지할 뿐이요. 그러나 우리 대포는 5, 6리를 날아가 맞춥니다. 외적들이 당할 수 없을 것이요. 내가 물러나온 다음 제독은 다음과 같은 시를 푸체에 적어 보내왔다. 군사와 함께 밤에 압록강을 건너온 것은 조선 땅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황제께서 늘 마음속에 두고 계신 뜻, 나 또한 즐기던 술도 그만두었다. 살기를 띄고 왔건만 마음은 오히려 장해지고 이제 외적들 간담이 서늘해질 것이다. 어찌 말이라 하더라도 이기지 못한다 하리요. 꿈속에서조차 말 위에서 싸움을 생각한다. 당시 성안은 명나라 군사로 가득 차 있었다. 밤이 되어 백상루에 머물고 있는데 갑자기 명나라 군사 하나가 오더니 군사상 비밀 내용 3가지를 나에게 보여주고는 이름을 묻는데 답도 하지 않고 떠났다. 이여송의 부총병 4대수를 순안에 보내 외적을 만나게 하였다. 외적을 만난 4대수는 우리 조정에서는 이미 강화를 허락하였다. 심유경 또한 도착해 있다. 하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외적은 기뻐하였다. 된소는 시까지 지어 바쳤다. 싸움을 끝내고 중화를 복속시키니 온 세상이 한 가족이 되었구나. 기쁜 기운이 문득 바깥 눈까지 녹이니 봄은 아직 이러건만 태평한 꽃이 피었구나. 1593년 선조 26년 정월 초하루의 일이었다. 외적은 다이라 요스츠가사에게 20여 명의 병사를 붙여주고는 그로 하여금 순안에서 심유경을 맞도록 했다. 이들을 유인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사총병은 복병을 동원하였다. 결국 다이라 요스츠사카는 사로잡히고 나머지 병사들은 대부분 살해되었다. 오직 3명만이 제나라 진영으로 도망쳤는데 이때서야 외적들은 명나라 대군이 파견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명나라 군사가 숙천에 이르렀을 때였다. 날이 저물자 병사들은 진을 치고 밥을 짓고 있었다. 이 말을 들은 제독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활을 잡아 쏘고 있었다. 그러곤 몇몇 기병을 거느리고 순안으로 달렸다. 이 모습을 본 군사들은 즉시 진을 걷고 진군을 시작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평양성을 포위하고 보통문과 칠성문을 공략했다. 외적들은 성 위에 올라 홍백기를 세운 채 대항했다. 명나라 진영에서 대포와 불화살을 쏘아대자 온 천지에 그 소리가 울려 수십 리 떨어진 곳까지 땅이 흔들렸다. 또한 불화살 날아가는 모습이 마치 하늘을 배를 짜듯이 퍼지는데 온 성안이 불로 가득 차 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을 지경이었다. 그런 후 낙상지 오유충 등은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성에 기어올랐다. 앞선 병사들의 외적의 칼날에 떨어져도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 올라갔다. 성벽에 꼭 고슴도치 털처럼 빼곡히 세워놓은 적의 창칼에도 아랑곳지 않고 공격이 계속되자
외적도 견디지를 못하고 내성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찔리고 불타 죽은 시체가 가득했다. 명나라 군사의 공격은 계속되었다. 내성에 들어간 외적은 성 위에 흑벽을 쌓은 후 벌집처럼 수많은 구멍을 뚫어놓고 그곳을 통해 조총을 쏘아댔다. 꽤나 많은 병사들이 총에 쓰러졌자 제독은 도망갈 틈도 주지 않고 몰아대며 목숨을 걸고 덤비는 법이다 하면서 일단 병사를 철수시켰다. 그날 밤 외적들은 얼어붙은 대동강을 이용해 모두 도망쳐 나갔다. 그 전에 내가 안주에 머물 때였다. 명나라 군사가 철수한다는 말을 들은 나는 황해도 방어사 이시연과 김경로에게 외적이 후퇴할 길목을 막고 공격할 것을 지시하였다. 두 장수께서는 길가에 복병을 배치한 다음 외적이 지나갈 때 그 뒤를 치시오. 외적들은 굶주리고 지쳐 대항할 수도 없을 것이니 한 놈도 남김없이 잡을 수 있을 것이오. 그러자 이시연은 즉시 중화를 향해 떠났다. 그러나 김경로는 머뭇거리며 떠나질 않았다. 나는 군관 강덕관을 보내 빨리 떠날 것을 독촉하였다. 그제야 그는 중화로 떠났다. 그러나 외적이 패주하기 하루 전 황해도 순찰사 유영경의 부대를 만나자 그를 피해 재령으로 달아났다. 해주에 있던 유영경은 자기 힘으로 막겠다고 욕심을 부렸고 김경로는 외적과 맞붙어 싸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고니시 유기나가 요시토시 겐소 야가나와 시게노부 등 외장들은 남은 군사를 이끌고 밤을 새워 도망하였다. 병사들의 몸은 이미 많이 상했고 군량조 떨어져 밥을 얻어먹었으며 행군했으나 그들을 공격하는 우리 군사는 하나도 없었다. 명나라 군사들도 뒤따르지 않았고 오직 이시연만이 그들을 뒤쫓았으나 겨우 뒤에 처져 가는 녀석들만 잡아 죽였을 뿐이었다. 당시 서울을 지키던 외장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카라고도 하고 사위라고도 하는 다이라 히데이에였다. 그는 나이가 어려 어차피 모든 일을 유기나가의 명에 따라 집행할 뿐이었다. 게다가 가토 기요마사는 함경도에서 돌아오지 못한 상태였다. 만일 우리 병사들이 외적을 공격해 유기나가, 요시토시, 겐소 등을 사로잡았으면 서울의 외우는 저절로 무너졌을 것이다. 기요마사 또한 퇴로가 막혀 저절로 흩어졌을 것이다. 이렇게만 되었다면 한강 이남의 외적들을 또한 연이어 무너졌을 것이고 명나라 군사들은 단숨에 부산에 닿았을 것이다. 이야말로 온 나라 안의 외적들을 순식간에 물리치고 싫도록 술잔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였으나 이를 놓치지 않았다면 이후 수년 동안 어렵게 싸울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천하의 큰 일을 거르쳤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었다. 나는 김경로의 목을 벨 것을 임금께 청했다. 당시 나는 평안도 채찰사였어. 그가 내 지위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조정에서는 선정관 이순희를 개성부에 파견하였다. 쉼표를 가지고 개성에 당도한 이순희는 목 베기 전에 먼저 제독을 만나 보고했다. 그러자 제독은 이렇게 말했다. 그의 죄는 죽음 마땅하다. 그러나 적을 완전히 섬멸하기 전에 한 사람의 병사라도 앞세긴 아깝지 않겠는가. 그러니 우선 백이 종후토록 하여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듯하다. 말을 마친 제독은 공문을 작성해 이순일에게 전해주었다. 결국 그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다시 이 일 대신 이빈이 순변사에 오르게 되었다. 평양성 싸움에서 이일과 김응서 또한 함구문을 통해 공격에 합세했다. 그 후 명나라 군사가 물러나자 함께 나와 성 밖에 주둔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밤사이 외적들이 도망가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다음날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 제독은 우리 군사들의 경비가 허술하여 너희들을 놓쳤다고 문책했다. 그러자 순환을 왕래하며 이빈과 친하게 지내던 명나라 장수가 나서 말했다. 이 일은 장수감이 되지 못합니다. 그보다는 이빈이 나을 듯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제독은 내용 그대로 우리 조정에 전해왔다. 조정에서는 좌상 윤두수를 평양에 보내 이 일을 문책하고 군법에 따라 다스리려 했으나 곧 영수해 주었다. 그리고 이빈을 순변사에 임명한 후 군사 3천을 주어 제독을 따라 남쪽으로 가도록 했다. 파주에 도착한 후 벽제 남쪽에서 적과 마주친 제독은 이기지 못하고 개성으로 물러나 주둔하였다. 평양성이 수복되자 대동강 이남의 적은 모두 도망쳐버렸다. 적을 뒤쫓으라는 명령을 내린 제독이 나에게 말했다. 우리가 진격하고자 하는데 말먹이와 군량이 부족하다는 말이 들립니다. 나라의 앞일을 걱정하시는 공께서 나서 군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독과 작별하고 나온 나는 그 길로 남쪽을 향했다. 그러나 길은
명나라 병사로 가득 차 말을 달릴 수 없을 정도였다. 할 수 없이 옆길로 빠져 밤이 되어서는 중화를 거쳐 자정무렵에는 황주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곳은 외적이 막 지나간 뒤여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다. 급히 공문을 작성한 나는 황해 감사 유영경에게 띄워 군량 운반을 다 거쳤다. 평안 감사 이원익에게도 공문을 띄웠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김응서 등이 거느리고 있는 군사 가운데 전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모아 평양으로 보내 황주까지 군량 운반을 담당케 하시오. 또 평안도 쇠고을의 양곡은 배에 실어 청룡포를 거쳐 황해도로 운반토록 하시오. 그러나 하도 갑자기 추진하는 일인데다가 뒤에서는 막 명나라의 대군이 뒤따르고 있어 어긋날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당시 유영경은 꽤나 많은 곡식을 외적을 피해 깊은 골짜기에 숨겨두었다. 그가 백성들을 동원해 이 곡식들을 운반해와 군량 부족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고 다행히 명나라 대군은 개성에 도착할 수 있었다. 1월 24일 서울로 도망쳐 온 외적들은 우리 백성들이 내응할까 봐 겁이 난 데다가 평양에서 패한 것에 대한 분풀이로 백성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온 건물들 다 불태워버렸다. 그런 후에 서쪽에 있던 적들 또한 모두 서울로 집결해 대항을 준비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는 하루라도 빨리 진군할 것을 건의했으나 제독은 계속 머뭇거려 여러 날 만에 겨우 파주에 닿을 수 있었다. 그 다음날 부총병 사대수는 우리나라 장수 고은백과 수백 명의 병사를 이끌고 정세 파악에 나섰다가 벽제역 남쪽에 있는 여성령 고개에서 적과 맞부딪혔는데 이 싸움에서 적 100여 명의 목을 베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제독은 혼자서 기병 1000여 명만을 거느린 채 달려갔다. 그가 해음령 고개를 넘을 무렵 말이 갑자기 실족하여 그가 땅에 떨어지자 부하들이 겨우 그를 이렇게 세워주었다. 당시 적은 여성령 고개에 대군을 숨겨두고 몇백 명만 고개 위에 보냈다. 이를 본 제독은 군사를 둘로 나누어 공격을